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무대 위에서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7년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 앞에서 허리 숙여번 돈으로 키운 제 아들이 드디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개원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제가 선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바로 앞 명품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섰죠. 엄마, 개업식엔 오지 마. 사흘 전 아들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옆에 선 그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고 사람들은 역시 어머님이 훌륭하셔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발견했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아닌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7년을 키운 엄마가 하루아침에 관계자 외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 지역의 한 가족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7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저는 이선영, 61살의 도심 외곽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새벽 4시면 육수 냄비에 불을 붙이고 5시면 고기를 썰고 6시면 김치를 썰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투성이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칼에 베인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카드였어요. 박준호 정형외과 개원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 29살 박준호가 드디어 의사가 되어 자기 병원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끔찍한 날 병원 응급실에서 울고 있던 저에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죠. 부인, 차 안에 아기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갓난아기, 그게 준호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남편 차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은 조사했지만 결국 미제로 남았고 저는 그 아기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남편 없이 혼자 아기를 키워야 했고 생계를 위해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준호를 업고 장을 보러 다녔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아기 분유를 먹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게 효자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버이날마다 손편지를 써줬고 중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 제 생신 선물을 사왔고 고등학교 때는 새벽에 일어나 같이 국밥집에 나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가 꼭 의사 되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말 의대에 합격했고 6년간 공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이제 자기 병원을 여는 날을 맞이한 겁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육수를 저으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7년의 고생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개원식에 가서 아들의 병원을 보고 아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27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날 오후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준호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제가 다가가자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걱정되는 일 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개업식에는 오지 말아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뭐라고? 개업식에 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왜? 무슨 이유로?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죠. 초대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왜 제가 개업식에 오는 걸 원치 않는 걸까요? 27년을 키운 엄마인데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참석하지 말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방 앞을 서성거리다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준호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고 김치를 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죠. 손님들이 와서 국밥을 먹고 갔지만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드님 개원식이라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겠네. 27년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요. 27년의 보람을 느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개원식 전날 밤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오지 마. 꼭 부탁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개원식 당일 아침, 저는 국밥집 준비를 마치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27년을 키운 아들의 개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를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으니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도심 한복판 새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개업식 현장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축하 화환이 즐비했고 무대 위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준호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눈부셨죠.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준호 원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준호가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희생과 사랑 덕분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말하는 거구나 생각했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 1등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죠.
제 어머니 최은숙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훌륭하신 어머님 역시 좋은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최은숙이라는 여자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인데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라온 헬스케어 이사로 계시죠. 의료계의 명문가 출신이십니다. 라온 헬스케어.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대형 의료재단이었습니다. 전국의 병원 체인을 운영하고 의료기기 사업도 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준호와 최은숙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자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최은숙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관계자 외출입 금지 아닌가요? 돌아보니 최은숙이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화려했어요. 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 완벽한 화장과 우아한 자세.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은숙은 경호원에게 손짓했죠. 이분 좀 모셔드려.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준호는 저를 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낯선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양복을 입은 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죠.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안 자고 뭐해? 앉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개업식에 갔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멀리서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니? 최은숙.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어머니라고 소개했냐고.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뭐? 입양아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 입양된 거 맞지?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준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27년 전 남편 차에서 발견된 아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준호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우연히 내 출생 기록을 보게 됐거든.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안 났어. 그래서 혼자 조사했지. 조사? DNA 검사도 했어. 그리고 최은숙을 찾았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은숙이 뭔데? 내 친모야. 친모.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
최은숙이 날 낳은 사람이 맞아.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함께 모자, 관계 확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전 최은숙은 미혼모였대. 아기를 낳고 병원에 버렸대. 그게 나였어.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혈연상으로는 그래. 혈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야, 혈연이 뭐가 중요해? 내가 너를 27년 동안 키웠어. 밤새 열 내릴 때 간호하고 학교 입학식마다 함께 가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어. 그게 엄마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날 키운 거 알아. 그런데 왜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 최은숙이 날 도와줬어. 도와줬다니? 준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최은숙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준호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아들을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병원 개업 자금을 대줬어. 10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응. 그리고 라온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의뢰도 해주기로 했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준대. 10억 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국밥집에서 번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니?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 다른 여자를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게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널 낳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널 키운 사람이 엄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2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돌날 준호가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큰 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고 제게 달려오던 순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울면서 안기던 날,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육수를 끓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아드님 개업 축하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억지로 웃어야 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 좋은 일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우울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어. 아들이랑 싸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자식이란 게 원래 그래. 클수록 멀어지는 거야. 속상하겠지만 참아야 해. 할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12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제 옆을 지나쳐 방으로 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주말에 최은숙 댁에 초대받았어.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엄마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보고 같이 가자고? 응. 최은숙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27년 동안 수고했다고 인사라도 받으려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준호야, 저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갈게. 궁금하기도 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왔어요. 제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스웨터, 싸구려 구두. 27년 동안 옷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 때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저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넓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가디건에 진주 귀걸이, 완벽한 자세였죠. 어서 오세요, 이선영 씨. 최은숙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크림을 바른 것 같았죠. 제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고급 찻잔에 담긴 향긋한 홍차였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숙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27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워주셨으니까. 제 아들.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혈연은 아니지만 키운 정은 있으시니까. 최은숙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영 씨,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27년 전 실수를 했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병원에 두고 왔죠. 그때는 어렸고 겁이 났어요. 최은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울면서 후회했죠. 그러다 작년에 기적처럼 준호를 찾았어요. DNA 검사로요. 네. 그리고 알게 됐죠. 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이선영 씨 덕분이에요. 최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최은숙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27년 동안 드신 양육비입니다. 3억 원 준비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억 원. 엄청난 돈이었죠.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돈 때문에 준호를 키운 게 아니에요. 최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받으세요. 이선영 씨도 이제 쉬실 나이잖아요. 국밥집 그만두고 편히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은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이선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이제 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 네. 준호가 성인이 된 후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았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숙이 대신 말했죠. 준호는 이제 제 성을 따르기로 했어요. 최준호. 어떻게 들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까지 바꾼다고? 네. 그리고 준호는 앞으로 라온 헬스케어 계열 병원의 이사로도 활동할 거예요. 저희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최은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준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엄마, 가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일어났어요. 최은숙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 생각해 보세요. 3억 원 받고 편히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침묵을 지켰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야. 응.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잊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7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차 안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안았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었죠. 이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27년의 사랑이 3억 원으로 정리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국밥을 먹는 동안 저는 억지로 웃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이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라온 헬스케어 법무팀 변호사였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최은숙 이사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돈을 받고 준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양육비 지급 합의서입니다. 권리 포기라는 건 뭐죠? 앞으로 박준호 씨, 아니 최준호 씨에게 어떠한 법적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선영 씨, 잘 생각하세요. 3억 원이면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돌아가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영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은숙 이사님은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준호 씨의 어머니입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어요. 2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왔었지? 어떻게 알았니? 최은숙이 말해줬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거 원하니? 엄마가 돈 받고 물러나는 거?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니? 엄마가 날 키워준 건 감사해. 정말이야. 하지만 최은숙은 날 낳은 사람이야. 혈육이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혈육이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지. 엄마도 알잖아. 나 입양하라는 거. 평생 그게 궁금했어. 내 진짜 부모가 누군지, 왜 날 버렸는지.
준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 최은숙이 날 낳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두고 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날 찾았고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거. 보상? 그래. 10억 원 주고 병원 차려줬잖아. 라온 헬스케어 네트워크로 환자도 보내주고. 이게 다 보상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보상이 아니야. 거래지. 거래. 그래. 저 사람들은 돈으로 널 사려는 거야. 그리고 너도 그걸 받아들인 거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해 못해. 의사로 개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금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환자도 필요해. 혼자서는 절대 못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어. 어떻게? 국밥집 번 돈으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 맞는 말이야. 엄마는 가난했지. 10억 원 같은 돈은 만들 수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불렀어요. 엄마. 응. 3억 원 받아. 그리고 국밥집 그만두고 쉬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죠. 2002년 3월 15일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사고였어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죠. 첫째, 남편은 오래된 운전자였습니다. 20년 무사고였어요. 빗길 운전도 능숙했죠. 둘째, 사고 당일 남편은 평소와 다른 길로 운전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도로였어요. 셋째,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갓난아기. 준호였죠. 남편이 왜 아기를 차에 태우고 있었는지 경찰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수첩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모였습니다. 남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거든요. 병원 이름들과 담당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라온 병원 마이너스 창고 마이너스 아기 마이너스 최 회장 마이너스 위험. 라온 병원. 그건 지금의 라온 헬스케어가 운영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최도연 라온 헬스케어 창립자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강철민 전직 형사였어요. 남편 사고 당시 담당 형사였고 은퇴 후에는 국밥집 단골이 되었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강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첩을 보여줬어요. 형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강철민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메모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남편 유품이에요. 27년 동안 몰랐어요. 강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그때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수상한 점이요? 네. 사고 현장이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있었죠. 그런데 왜 단순 사고로 결론 났어요? 강철민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압력이 있었어요. 위에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죠. 더 파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큰 힘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님, 그럼 남편은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강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이거 공식 기록에는 없는 사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둔 거죠. 사진 속 차량 뒤쪽에 이상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이에요. 누군가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증거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한 충돌 흔적이었어요. 형사님, 이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27년이나 지났잖아요. 시효도 지났고. 하지만 사장님, 이거 건드리면 위험해요. 라온 헬스케어는 엄청난 재벌이에요.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준호는 왜 남편 차에 있었는지. 강철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옛날 기록 좀 뒤져볼게요. 혹시 뭐 나올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의 죽음, 준호의 출생, 라온 헬스케어, 최도연, 최은숙.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선영 씨죠? 저는 최도연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라온 헬스케어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후 3시 라온 헬스케어 본사로 오세요. 왜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27년 전 진실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진실에 다가가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라온 헬스케어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십니까? 정장 차림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고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커다란 책상 뒤에 칠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선영 씨. 최도연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의 악력은 강했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최도연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27년 만이네요. 저희가 만난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당신 남편 장례식장에서 잠깐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왜 오셨어요? 조의를 표하러 갔죠? 안타까운 사고였으니까. 최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 박성훈 씨는 제가 죽인 겁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지시했죠. 사고로 위장하라고. 최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신 남편이 제 손자를 훔쳐갔으니까. 손자? 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2년 3월
제 딸 최은숙이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가문의 수치였죠. 저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했습니다. 준호를요? 네. 하지만 병원 직원이 실수로 아이를 창고에 두고 갔어요. 그날 밤 당신 남편이 병원에 의료기기 배달을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낸 겁니다. 최도연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성우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제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죠.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저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3천만 원 주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죠. 3천만 원. 27년 전에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은 거절했어요. 아이는 사고팔 물건이 아니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죠. 최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해서 사고로 위장했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살인자예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없어요. 최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제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 손자? 27년 동안 준호를 찾지도 않았으면서 찾았죠. 하지만 당신이 잘 숨겼어요. 입양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키웠더군요. 최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27년 동안 당신을 감시했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준호를 어떻게 키우는지 다 알고 있었죠. 서류 속에는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 준호와 함께 걷는 모습, 학교 입학식에 가는 모습, 27년간의 제 인생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준호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준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최은숙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DNA 검사도 조작한 거예요? 조작? 아니요, 진짜예요. 최은숙은 정말 준호의 생모니까. 최도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선영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준호는 우리 가문의 일원이에요. 혈통이 증명하죠. 당신은 그저 27년 동안 봐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증인을 찾겠어요. 뭐든지 찾아내겠어요. 최도연은 비웃었습니다. 27년이나 지났는데 불가능해요. 그리고 설령 증거를 찾아도 저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해보겠어요. 이선영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3억 원 받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아요. 준호에게도 그게 나아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혈연상으로는 아니죠. 저는 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어요. 후회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 27년 동안 감시당했다는 사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준호야, 앉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최도현과의 만남, 남편의 죽음, 27년의 진실을. 준호는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 진짜야. 최도연이 직접 자백했어. 아니야,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최도연 회장은 존경받는 사업가야.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리 없어. 준호야, 너 정신 차려. 저 사람들은.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 집착해. 나 피곤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날 밤 강철민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 현장 사진들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어요. 다른 건 안 건드렸는데 그 사진들만 쏙 빠져 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 파지 말라고. 형사님,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테이프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2002년 3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하루 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나온 병원 창고에서 아기를 발견했어. 울고 있더라고. 추운 곳에 혼자 버려져 있었어.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데려왔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온 헬스케어 회장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 아기를 돌려달래. 3천만 원을 주겠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니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최도연이 협박했어. 가족을 해치겠대. 당신을 해치겠대. 그래서 이 녹음을 남겨. 만약 내가 사고로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최도연이 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우리가 키우자. 이름은 준호가 어때? 박준호. 우리 아들로 키우는 거야. 사랑하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증거를 남긴 거였죠. 저는 즉시 강철민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남긴 녹음이에요. 최도연의 협박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이요? 그거 중요한 증거예요. 당장 만나요. 1시간 후 저는 강철민 형사의 집에서 그에게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27년이나 지났고 살인죄 시효는 15년이에요. 이미 지났죠. 제 희망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살인 교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은 민사소송에서는 쓸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제대로 된 변호사요. 돈이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익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 좋아해요.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저는 서울 시내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미래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정미래 변호사는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첩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이거 싸워볼 만해요. 정말요? 네. 형사 고소는 시효 문제가 있지만 민사로는 가능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준호 씨의 양육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어요. 양육권이요? 네. 준호 씨가 성인이긴 하지만 사기나 협박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했다면 무효화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라온 헬스케어는 엄청난 재력이 있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해보겠어요. 좋아요. 그럼 소송 준비 시작하죠. 그날부터 저는 정미래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소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라온 헬스케어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밥집에 보건소 직원들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네, 한 달 전에 했잖아요. 특별 점검입니다. 직원들은 주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있네요. 그건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요. 라벨을 보세요. 이틀 지났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오늘 아침에 새 식재료를 받았어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영업 정지 10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밥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10일간 수입이 끊긴 거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병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이니? 병원에 의료사고 신고가 들어왔어.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생겼다고 고소했대. 그럴 리 없잖아. 넌 수술 잘하잖아. 나도 그래. 분명 완벽하게 했는데 환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는 직감했습니다. 라온 헬스케어의 짓이라고. 준호야, 혹시 최은숙한테 연락 왔니?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전화 왔어. 변호사 선임해 주겠대. 받지 마. 왜? 저 사람들이 한 짓이야. 일부러 너를 공경에 빠뜨리고 구해주는 척하는 거야.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럴까? 그래. 엄마를 믿어. 하지만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해. 정미래 변호사한테 말해볼게. 같이 처리하자. 다음 날 정미래 변호사는 준호의 사건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환자가 거짓 증언을 한 거라는 걸 밝혀냈어요. 라온 헬스케어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였습니다. 이거 소송에 추가할게요. 영업 방해죄로. 정미래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최도연과 최은숙 라온 헬스케어. 청구 금액은 10억 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과 27년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라온 헬스케어 회장, 27년 전 살인 교사 의혹.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라온 헬스케어를 비난했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지만 최도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선영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며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저는 정미래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최도현과 최은숙,
그리고 5명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준호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27년 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미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최도연이 협박했어. 가족을 해치겠대. 만약 내가 사고로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정미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27년 전 박성훈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렇다 해도 단순한 녹음일 뿐입니다. 최도연 회장이 실제로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정미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김동수입니다. 27년 전 나온 병원 경비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2002년 3월 14일 밤 병원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미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아기를 데려간 후였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박성훈 씨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다음 날 최도연 회장이 직접 병원에 왔습니다.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물어봤어요. CCTV 영상을 봤냐고. 저는 봤다고 대답했죠. 김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본 것을 잊어라.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친다. 그리고 500만 원을 주더군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김동수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날 받은 돈과 회장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첩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저 증인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미래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동수 씨, 왜 27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회장의 협박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증인은 강철민 형사였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 사고로 결론 났습니까? 위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빨리 종결하라는 지시였죠. 누구의 압력입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라온 헬스케어 쪽에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 측에서 반론했지만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 블랙박스 고장 보고서, 의문의 동거래 내역. 최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최은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최은숙 씨, 2002년 3월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정미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 아이를 병원에 두고 왔습니까?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요.
검사 결과가 99.9% 일치라고 했죠? 네. 정미래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검사 결과입니까? 네. 이상하네요. 이 검사는 라온 헬스케어 산하 검사기관에서 했습니다.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검사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최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왜 망설이십니까? 진짜 침몰하면 재검사도 문제없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숙 씨, 혹시 DNA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재검사를 받으십시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피고 측 독립적인 기관에서 DNA 재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최은숙과 최도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2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친자 확률 97.2%. 이전 검사보다 낮았습니다. 정미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감정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특정 마커들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99.9%까지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97.2%도 높은 확률 아닙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자 관계는 99.9% 이상일 때 확정합니다. 97.2%는 경계선입니다. 정미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DNA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최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 공판에서 준호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준호 씨, 작년에 최은숙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미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개업 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0억 원이요. 대가는 없었습니까? 성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최준호로. 그리고요? 이선영 씨와 엄마와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모를 찾았다는 기쁨과 10억 원이라는 돈,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바보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제 방문 앞에 와서 말했죠.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문을 열고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용서했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을 키운 제 아들이었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죠. 선고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은 영업 정지가 풀려 다시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시민들도 이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영과 최은숙은 창백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진실은 이긴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펼쳐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피고 최은숙은 라온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병원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같은 날 밤 망박성우는 창고에서 아기를 발견하여 구출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피고 최도연은 박성훈에게 연락하여 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금전을 제시했습니다. 박성훈이 거절하자 피고 최도연은 협박했고 같은 날 저녁 박성훈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거자료 검토 결과 해당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충돌로 위장된 살해로 판단됩니다. 피고 최도연이 지시한 살인 교사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형사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판장은 최은숙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최은숙은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박준호와의 친자관계를 과장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 최은숙과 최도연은 원고 이선영의 생계수단인 국밥집 영업을 방해하고 박준호의 병원에 허위 의료사고를 조작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 최도연과 최은숙은 연대하여 원고 이선영에게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최도연은 원고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 피고 최은숙은 박준호와의 친자관계 주장을 철회하라.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정밀의 변호사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선영 씨.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선영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7년 동안 억울했던 남편의 죽음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호가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국밥집을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내가 도울게. 그래, 파 좀 썰어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27년 전처럼요. 준호가 어렸을 때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그때처럼. 엄마, 나 병원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계속할래. 하지만 최은숙한테 받은 돈은 다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힘들 텐데.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한 달 후 준호는 병원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준호 정형외과에서 선영 정형외과로요. 제 이름을 딴 병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정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보지 않았어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제 진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영, 저를 27년 동안 키워주신 제 엄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병원 로비에는 큰 명패가 걸렸습니다. 선영 정형외과, 원장 박준호, 명예원장 이선영.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 병원은 엄마 거야. 엄마가 27년 동안 번 돈으로 키워준 덕분에 내가 의사가 됐으니까. 아니야, 이건 내 병원이야. 우리 병원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국밥집 그만두고 쉬는 게 어때? 왜?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15억 원 받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생명값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장학재단 만들 거야. 장학재단? 응.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 아빠 이름으로.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돕고 싶어. 병원 수익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할게. 그래, 같이 하자. 한 달 후 박성훈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요.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혼모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준호는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였죠. 병원은 점점 유명해졌고 환자들은 마음 따뜻한 의사라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27년 만에 준호와 함께 가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준호 잘 컸어. 훌륭한 의사가 됐어. 저는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린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자랑스럽지? 준호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늦게 깨달아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나 같은 애 키운 거.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었어. 하늘이 준 선물. 엄마. 준호야, 엄마는 행복해. 너를 키운 27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 엄마 아들이 되어서 행복해.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이 살린 아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아침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뜨거운 국밥을 내오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점심시간에 준호가 병원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국밥 먹으러 왔어. 앉아, 금방 줄게. 준호에게 국밥을 내오며 저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맛있게 먹어.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27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들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나눈 밥이, 흘린 눈물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준호를 구한 게 아니라 준호가 저를 구했다는 걸.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저에게 준호는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국밥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